속의 인물, 그 주인공은 바로 룻입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의 연애소설, 사랑 이야기를 읽는 그런 기분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이남희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이 사실은 성경 속의 여러 인물 중에서도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또 많이 회자되기도 하는 네, 인물 룻입니다. 네.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과부가 돼서 그래도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네.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이게 현대판으로 아주 명료하게 딱 정리가 되는데요. 네. 근데 얼뜻 생각하면 이건 무슨 신데렐라 이야기야? 뭐 네. 이런 얘기 또 무슨 막장 드라마야?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게 단순한 신데렐라 얘기가 아니고 단순한 멜로드라마가 아닌 거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네. 기대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궁금한 건 이 성경사가들이 룻기를 따로 빼서 기록할 만큼 네. 룻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가?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보아즈와 룻의 이제 자손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네. 다윗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모세 다음으로 구약에서. 네. 그리고 다윗이 곧 또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약의 첫 부분에 이 룻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심층적으로 보여준 대목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룻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야기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죠. 룻기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이스라엘의 기근으로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나그네 살이를 떠난다.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하였다. 이 모압 여자 중 한 명의 이름이 룻이었다. 두 아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나오미는 모압 지방을 떠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룻만은 시어머니와 시어머님의 하느님을 따르겠다고 대답한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나오미의 남편 쪽 친족 중에 한 사람인 보아즈의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다. 성실했던 룻은 주인인 보아즈의 눈에 들었다. 보아즈는 룻이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에 대해 칭송한다. 후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즈가 누웠을 때 그의 발치에 누울 것을 알려주며 그녀에게 목욕 후 향유를 바르고 가게 한다. 보아즈는 룻에게 그녀를 맞아들이기 위한 절차가 있음을 알려주고 환대해서 집으로 보낸다. 보아즈는 구원의 의무라는 절차대로 일을 처리하고 나오미의 땅을 사들이고 룻을 아내로 맡게 된다. 아이를 낳으니 그가 오벳,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이다. 자, 오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네. 흔히 하는 말로 분홍분홍 끝입니다. 훈훈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먼저 우리의 주인공 룻은 어떤 여성인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분홍분홍 훈훈하다고 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남의 나라 땅에 이주해 있는데요. 아들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여자 셋만 남아 있어요. 분홍분홍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무서운 말 거예요. 철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식도 없고. 과부의 처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이 사회에서 녹록하게 받아들여줄 수 없는 그런 존재. 사회적 지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이삭을 줍는다는 거는 그 이삭 줍기 하면 밀레의 작품. 그게 뭐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가장 힘이 없고 아무 자본이 없고 네. 심지어는 노동력도 변변치 않을 때 하는 게 이삭을 줍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수학을 다 끝낸 그렇죠. 논이나 밭에 가서 혹시 떨어진 나달이 없는지. 그렇죠. 우리 지금도요. 예. 저기 그 시장 있잖아요. 저쪽에 가락동 시장 이런 데 가면 시장이 파할 때
썩은 배춧잎 같은 거 이렇게 배추 네. 껍데기 그런 껍질 같은 거 이렇게 모아서 그거 주워서 가져가시는. 집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훈훈한 장면이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되돌리고 싶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말 쪽으로 그렇죠. 생각하다 보니까 네. 너무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네.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 과정 안에서 그렇죠. 남겨진 여성 셋, 네. 더구나 이제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스산할 것이며 네. 또 얼마나 외롭고도 네. 불안하고 그렇죠. 이 뿌리 없는 나무의 그렇죠. 느낌이었을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룻이 늙은 어머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머니를 포기를 안 한 거죠. 시어머니를 흔쾌히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죠. 하고 예. 그리고 시어머니도 예. 이 며느리를 며느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딸로 생각했죠. 그래서 재혼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어. 그렇죠. 여느 마음이라면은 나 돌보러 그렇죠. 나는 이제 늙어가니까 나를 네. 돌보러 내 곁에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어디를 있지만 감히 재가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나이 든 여성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남성을 유혹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네. 우리 여기서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맨 처음 이제 읽어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목욕제게 하고 향유를 바르고 가거라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뭐 네, 지금의 네. 제 머리로도 뭐 향기롭게 하고 가면 좋겠지. 가서 발치에 누워라. 네. 이 말은 뭐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보아즈가 룻을 눈여겨 보게 된 그 시점도 네. 묵묵히 성실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듯이 뭐 빼어난 아름다움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얼마나 빼어나게 아름답겠어요. 그 이삭 죽고 있으면 거짓골이에요. 예. 근데 그 목욕하라고 그랬으니까 거짓골을 면하고 가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아즈하고 이 룻의 처지는 굉장히 아주 큰 부자와 거지의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가서 뭐 유혹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창녀의 역할이죠. 근데 나오미와 룻은 그런 창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존심이 있는 두 여성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보아즈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걸 눈치를 챈 거죠. 예. 나이 든 여성의 촉이죠. 지혜로. 그렇죠. 그 촉으로 네. 어떻게 하면 남성의 또 눈에 들을까도 또 알 수 있는 그 지혜로 발치에 눕는다는 거는 네. 상징적으로 내가 당신한테 나의 마음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굴욕적으로 생각할 것까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 발치에 눕게 돼요. 또 아내도 역시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남편의 발에 눕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이좋은 부부는 좀 이미지로 그려지자면 서로의 발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게 발이라는 게 상대방의 가장 낮은 쪽에 내가 거기보다 더 낮춘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준 그 장면에 플롯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 굴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발치 가서 눕는다라는 게 저는 이제 눕는다에 방점을 찍고 약간 어떤 성적인 제스처를 생각했는데 네. 그보다는 내가 더 낮은 곳으로 그렇죠. 숙이는 그런 그렇죠. 마음.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또 수용성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발치에 가서 쓴다 그러면 자다가 누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전에 그 네. 많은 여성 전사들 있잖아요. 예. 뭐 훔치러 왔나? 그잖아요. 나 죽이러 왔나? 그렇죠. 침입자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 않아도 이민족인데.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연령도요. 룻은 굉장히 젊고 보아즈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나이든 예컨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젊은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만약에 할아버지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젊은 여자가 뭐지? 어떻게 하려고? 그쵸. 나는 늙었는데 막 이렇게 되는데 젊은 여자가 그냥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나를 돌보는 걸까? 왜 보통 간병인들이 옆에서 같이 잘 눕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어떤 성적인 의미로만 국한하는 건 조금 답답하게 느껴져요.
네.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젊잖아요. 하여튼 시어머니의 네. 그 깊은 연륜이 묻어나는 지혜로 그렇죠. 네. 네. 정결하게 몸을 씻고 가서 발치에 눕는 거죠. 누워라라고 이제 코치를 그렇죠. 해준 건데 네. 그렇게 코치를 해준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얼마나 연대의식에. 끈끈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손붙잡고 가야지 이 네. 사회에서 생존하는 두 여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요즘에 막 뭐 고부 갈등 뭐 얘기 많이들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고부처럼 서로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존재가 또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서로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쵸.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누구네 씨 때문에 같이 고생하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연대감을 갖자고 들면은 그럼요. 누구보다 끈끈하게 그럼요. 연대감을 네. 가질 사이이기도 네, 합니다. 네, 네. 근데 룻은 이런 고백의 말을 하는데 이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정말 사랑의 맹세처럼 느껴져요. 네. 자기 핏줄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 가족 챙기는 거는 사실은 이기주의의 연장이에요. 근데 이 가족은 사실은 핏줄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 아닐 수도 있는 가족이죠. 네. 그런데 가족보다 더한 연대감을 느낀 거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우리는 이제 관습적으로 가족이라고 그러면 핏줄이 섞여야 되고 뭐 남성과 여성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 뭐 이렇게 내 핏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혈연 뭐 지연, 이제 사실은 그런 게 그 타락하는 자본주의의 가장 그 큰 원인 중에 하나죠. 가족주의, 정실주의. 네. 근데 이 나오미와 룻은 핏줄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족주의, 정실주의를 뛰어넘는 공동체 정신을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 부분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네. 포스트 모던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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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요즘에는 정말 새로운 형태의 네. 가족 구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논의가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던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하에 묶이는 것만이 가족이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음. 이제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고대에 나오미와 룻이 예. 새로운 가족을 단둘의 가족을 예. 이루어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의탁할 남성이 없는 이 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나요? 이제 우리 얘기한 대로 이삭 줍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린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하자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여성인데 땅도 없고 음. 뭐 특별한 어떤 그 재주도 없고 어, 또 늙은 어머니 있고 네. 그러면 부잣집에 소출하는 데 가서 소출이 다 끝나고 나면 그거를 이제 줍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날, 가장 경계에 네. 있는 그런 여성들이죠. 예, 네. 예. 네,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주어서 근근히 연명하던 시기에 나오미의 먼 친척인 보아즈의 호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 장면 인상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 여자가 보리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도 좋다. 그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말라. 아예 보리 다발에서 이삭을 빼내어 그 여자가 줍도록 흘려두어라. 그리고 그를 야단치지 말아라. 여기에서 사실은 무척 따뜻한 배려심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한 덩어리 다발을 줘라 이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좀 많이 흘려놔라. 그래서 이삭 줍기 좀 용이하게 그리고 좀 네. 많이 주워갈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룻의 미모에 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장면을 상상하면은 뭐 그렇게 좀 상상해 보기도 돼요. 아니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보아즈가 즉각적으로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룻과 어울리는 사람한테 룻이랑 결혼해라 하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보아즈가 룻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어른을 섬기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자기가 제과하면 되는데 네.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고생하니까 같은 나이 든 남자 어른의 입장에서 어른 챙기는 사람이 도와줘라 하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예삐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해요. 아유, 뭐 외양 대견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견하다, 그 태도만으로. 착하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룻도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를 챙기는 사람이니까 잔깨 못 부리는 사람이죠.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 맞아요. 재산적이었다면 그러지 못했을 테니까.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악착스럽게 죽는다면 그냥 말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아이 좀 더 떨어뜨려줘라. 저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여자가 저러다 굶어 죽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좀 이삭 좀 흘려두어라. 절대 그러니까요. 야단치지 말아라. 예. 라고 이렇게 배려하는 예. 마음을 내어줍니다. 근데 정말 이 장면이 제가 자꾸 이 이미지화 되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알고 있는 이삭 줍는 사람들. 네. 그 장면이 그냥 자꾸 겹쳐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의 풍경이 워낙에 약간 이제 황혼이 조금씩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 시각이면서 이렇게 막 조금 뭐라 그럴까 여유로운 느낌으로 이삭 줍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유럽에 대한 어떤 네. 환상? 추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좀 평화로운 곳, 우리보다 발전된 곳 이런 걸 추사하는데 밀레가 그리던 시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빈부차가 벌어지고 노동자, 농민들이 땅에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굶는 사람도 많았던 그 시절이 기근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의사의 입장에서 그 장면을 보면 저 허리 다 나가겠다. 얼마나 아플까. 아마 농사 지어본 적 없죠. 그렇죠. 할머니들 농사 지을 때 요새는 그래도 이제 앉아서 하는 그 바퀴 달린 의자로 하는데 허리 무릎 다 나가요. 예.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삭 줍는 거는 낭만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네. 잘못 본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너무도 잘못 보고 농사를 보고 싶은 대로 본 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뭐 귀농한다, 귀촌한다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뭐 리를 포리스트인가 뭐 이런 영화, 뭐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지 않거든요. 농사가 정말 4시에 일어나서 해가 중천에 이르기까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밭일을 해야 하는. 뭐 땡볕에 나가야 되고 뭐 그런 거를 모르죠. 보고 싶은 면만 봤던 그렇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이 장면인데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준비를 시킵니다. 그 마음이 사실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루사 너는 이제 가거라라고 말을 하더라도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아들 잃은 상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봐서 내 아들은 죽었는데 며느리는 어디 가서 잘 산다. 너무 막 화나고 속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상실감을 그나마 며느리가 조금 메워져서 좀 살만한데 이제는 진짜 완전히 어디 의지할 데 없는 노인이 되는구나. 굉장히 큰 좌절감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딸처럼 가서 네가 재혼을 해라 하는 거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성이 굉장히 훌륭한 여성이죠. 정말 말하자면 진심으로 룻을 사랑하고 위하지 않는다면 하지 못했을 행동이라는 그리고 생각이 또 중요한 거는 참척의 슬픔이잖아요. 아들을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잃었는데 그 참척의 슬픔 안에서 거기서 머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뭐 이런 식으로 자살 뭐 이런 그 자식 잃은 슬픔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런 슬픔을 더 큰 사랑으로 극복을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당부를 하는데 그 말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은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네. 아까 말한 대로 잘 남성을 아는 네, 연륜 있는 지혜로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저는 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룻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자유를 줬고 선택의 여지를 항상 줬어요. 아, 너 고향으로 가라. 맞다. 그쵸? 그쵸. 맨 처음에 이제 고향에 가게 했죠. 그쵸. 그랬더니 한사코 안 가겠다 해서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아즈하고의 그런 과정 중에서도 강요를 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렇게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른이 해야 될 작업들이 아닌가. 예. 젊은 사람들이 힘들 때는 좀 품어주고 또 내 품을 떠나가려고 하면은 또 흔쾌히 떠나보내고 또 때로는 준비도 좀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지 내 품을 떠나간다 길을 오히려 알려주고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또는 뭐 내 손주가 뭐 또 내 후배가 내 곁을 떠나서 독립한다 그러면 뭐 스승도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화내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그 도와준다는 것이 절로 우러나오지 않고 그 본능적인 마음을 많이 억눌러야만 가능한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어머니의 모습에서도 제가 참 존경스럽다라고 느꼈던 게 본능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네. 나를 먼저 생각한다면 너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어라 그렇죠. 하게 될 텐데 자신의 욕망을 접고 너를 위해서 너는 아직 앞길이 창창하니 새 삶을 시작하여라 라고 이렇게 내어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네. 숭고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 쉽지는 않지만 네. 우리 역사에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들이 참 많죠. 뭐 조선시대부터 해서. 네. 그리고 그 스승들은 제자들이 뭐 청출어람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제자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이렇게 변할 때 앞길을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조용히 사라지는 쪽을 택하는 스승들이 꽤 있었죠. 네. 네. 그게 진짜 진정한 우리가 그렇죠. 존경하는 어른의 네. 모습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그 룻을 시집 보내는 과정에서 보아즈가 그럼 이제 이리 오시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척에게 룻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 그대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맞이하들여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주어야 하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구원자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네.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진 않다네. 나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구원자 의무를 그대가 실행하게. 이게 어떤 건지 조금 더 그 쉽게 시대에 얘기하자면요.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오미가 이제 자손이 없잖아요. 네. 근데 요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풀칠도 못하는 이 땅이 있기는. 근데 그걸 사고 룻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자식 하나를 나오미 집안의 자식으로 입양을 보내야 되는 조건인 거예요. 왜냐면 룻이 나오미를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거가 이제 싫은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식인데 왜 남의 씨를 받아? 그쵸?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나오미 집안에 양자를 보내기 싫어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보아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정실주의, 그 혈연에 근거한 그런 가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 사람은. 근데 보아즈는 벗어났던 거죠. 이게 나오미 집안에서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내 아들이지만 그 집안에 양자를 보내겠다 하는 뜻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보아즈는 이미 이제 나이도 있고 굉장히 큰 그 어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시대의 그 풍속으로 봐서는 이미 아마 아내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좀 사실 좀 복잡해지죠. 예전에 기억하잖아요. 그 뭐 유다, 뭐 다말, 뭐 벤자민 얼마나 그 지파들끼리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네. 그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그런 복잡한 거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네. 그래서 보아즈는 그런 번거로움, 수고로움 이런 네. 걸 마다하지 않고 네. 룻을 받아들이기로 결국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은 물론 좀 완전히 다르지만
제가 말했죠. 씨앗이 있다고, 플롯이 네. 있다고. 네. 보아즈의 마음이랑 요셉의 마음이랑 어떤 면에서 유사한 데가 있어요. 내 자식이지만 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식이다. 네. 또는 뭐 어떻게 보면 큰 공동체의 자식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아즈가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인 거고. 그러네요. 네. 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몇몇이 다 이러기 쉽지 않은데 네. 아주 일차적인 본능적인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보다는 더 이타적인 무언가를 위해 네. 행동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 훈훈한 이 인물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네. 한마디씩 좀 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제가 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심리학자의 눈으로 저는 어떤 덕목들을 네, 보셨는지 그분들 발치에 누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런 또 비유를 쓰시는군요. 네. 아, 그렇죠. 그런데 또 현대에 보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 카톨릭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자식처럼 돌보시는 수녀님들, 신부님들 참 많죠. 또 일반 제가 신자들에도 불구하고 또 혈연 지연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참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근데 이제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외로운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네. 그럴 때마다 나오미, 룻, 보아즈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그저 내 핏줄 이런 거는 아무나 내 본능대로 하지만 핏줄을 넘어선 사랑, 공동체를 위한 사랑은 참 힘든데 성경에 이렇게 훈훈한 네. 아름다움. 그래서 네. 아까 핑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틀린 말 아니에요. 네, 결말 쪽은 좀 핑크핑크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다행입니다. 예. 틀린 거 아니고 예. 그런 게 우리한테 또 필요하고 또 말없이 실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바칠 수 있는 대목?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인물들 한 명 한 명이 지닌 그 위대한 헌신과 그런 열린 마음에 대해서도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네. 특히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우리 현대 사회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관계에서는 네. 불편한 사이, 껄끄러운 사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는 불가능한 사이, 뭐 약간 이런 것처럼 많이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하고 묘사되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준 네.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이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네.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심리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이렇게 되느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모이면요. 우리 무의식에 있는 남성성, 제가 아니무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그게 발동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무의식에 있는 아니무스가 발동하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재판을 해요.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요. 네. 지적을 하고. 아. 그러면 여자들끼리 있으면서 서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게 되죠. 그럼 이제 반목의 시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무스 여성들이 모이면 시끄러워지죠. 서로 손가락질하고. 예. 그러면 아니마의 모습으로 여성들끼리 아니요, 만나면 꼭 아니마의 모습이 그런 건 될 아닌가요? 필요는 없고 예. 자기 무의식에 있는 아니무스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나의 이런 태도가 아니무스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쓸모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오미가 만약 아니무스 여성이었으면 룻과 보아즈의 관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거예요. 어디서 감히 왜 시어머니들 왜 텔레비에 나오는 무서운 시어머니들 보면서 네가 뭔데 뭐 감히 뭐 그렇죠. 네네. 그런 얘기 나오면 벌써 이게 아니무스구나. 절대 안 돼. 넌 틀렸어. 넌 비난받아 마땅해. 뭐 이런 얘기하고 너는 뭐 나쁜 여자야 평가하고 이건 아니무스 여성입니다. 네. 근데 보아스 이 나오미 룻은 서로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돌봐줬죠. 네. 그러니까 여성들끼리 모여서 행복한 공동체를 보면 서로 섬겨요. 섬기는 공동체고 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도 서로 이렇게 잘 끌어가는 공동체를 보면 서로 굉장히 돌보고 섬깁니다. 남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깨지는 공동체는 보면 서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재판해요. 너는 이래서 나쁜 사람이다. 너는 이걸 잘못했다. 어디서 감히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공동체가 깨지는 징후죠. 네. 그러니까 이 나오미나 보아즈나 룻의 그런 어떤 섬김의 공동체 의식, 돌봄의 의식, 그다음에 평가하지 않는, 네. 또 기다려주는 그 묵묵함, 뭐 이런 게 굉장한 그 힘이죠. 다른 게 힘이 아니고 미모가 힘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네. 진정한 위대한 네, 힘이다라는 네, 네. 거 새삼 오늘 느꼈고 네. 우리 현대 사회에서 또 많이 부족한 덕목 중에 하나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네. 가끔은 룻의 이야기 네. 생각해 봄직하다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나희 박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룻기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룻의 모습, 나오미의 모습을 한 번쯤 떠올려봐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과 사람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성경 인물 데리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